강남역 화장실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 일본의 아키하바라 사건.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이 묻지마 범죄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종류의 범죄는 행위를 유발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매우 어렵고 무고한 사람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줍니다. 무동기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 형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 등 인간이 느끼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 역시 앞서 소개한 묻지마 범죄 형태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범죄는 언제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일본의 한 전철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도쿄의 키타센주역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따라 한 도박장으로 들어갔죠. 몰래 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옆에 앉아서 티나지 않게 얼굴을 살펴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쪽 눈가에 있던 3개의 상처였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밤 10시가 되어 도박장에서 나온 남자는 역 개찰구로 들어가 누군가와 욕을 하며 화를 내며 통화를 합니다. 중년의 남성은 그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개찰구로 나온 남자는 인근 매점에서 맥주를 사 먹고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수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바람에 중년의 남성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이 쫓던 남자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 시야에서 사라진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코바야시 사토루. 그는 1996년 당시 일본의 리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죠. 이렇듯 그가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토루의 부친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준법 정신이 투철했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웃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들 부자를 항상 칭찬했었죠. 하지만 사토루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1996년 봄에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2학년이 된 사토루가 졸업하기 전에 이력서에 필요한 경력들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각종 대회나 세미나 등 대외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1996년 4월 11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토루는 동기 2명과 함께 리쿄 대학에서 주최하는 취업 세미나에 참가를 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식당을 찾습니다. 이 식사가 시작된 것이 오후 7시였고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식사 후에 노래방으로 향했고 오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 노래방에서 나섰죠. 사토루는 이케부쿠로라는 일본의 지하철역 앞에서 동기들과 헤어졌고요. 집이 있는 카스카베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 개찰구를 지나서 승강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이 사토루가 조금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고 있었던 한 남성과 마주치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들 주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토루하고 그 술 취한 남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였대요. 술에 취한 것 같은 이 남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였대요. 근데 돌연 이 낯선 남자가 사토루를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토루는 그를 피해서 승강장으로 올라갔고요. 남성은 도망가는 사토루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집요하게 계속 사토루를 쫓아갔다고 해요. 같은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당시의 실제 CCTV 화면이에요. 사토루를 쫓아서 승강장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계속 자신을 쫓아오니까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토루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왜 나를 따라오냐 이런 식의 말을 했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언쟁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게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결국 주위에 있었던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좀 싸우라며 크게 소리를 쳤고요. 이 소리에 사토루는 싸움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토루를 심하게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에게 후두부를 세게 얻어맞게 돼요, 사토루가. 그러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바닥으로. 근데 바닥에다 머리를 좀 강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사토루가 약한 경련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시민들은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가해 남성을 붙잡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토루의 경련 증상은 얼마 안 가서 멎었고요. 조금 뒤에는 의식까지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자 사토루는 이제 그만하자라면서 그 남성을 돌려보냈고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토루를 봤을 때 사토루는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 약 일주일 뒤인 16일 새벽, 사토루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토루의 사망 원인은 뇌에 가해준 충격으로 발생한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후두부에 심한 출혈이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었어요. 경찰은 부검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사토루를 구타한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개시합니다. 당시에 이 사토루가 폭행을 당했었던 승강장의 유동인구가 120명 정도였거든요. 좀 많은 편이죠. 이 사건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수도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 경찰에게 상세하게 증언을 해준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사건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토루의 곁을 지키던 사람은 고령의 여성 1명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9명의 목격자들이 입을 모아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정보와 특징 등을 진술을 해줬고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 가해 남성의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자, 이게 바로 당시에 작성된 몽타주입니다. 추정 나이는 24세에서 28세였고요. 키는 한 170에서 180 정도, 약간 살집이 있는 체격에 특징적인 건 오른쪽 눈가에 3개의 상처가 있었고요. 약간 살이 좀 있어서 이중턱이었고 검은 빛이 얹혀진 회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꽤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경찰들은 이 완성된 몽타주를 바탕으로 현상수배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현상금까지 내걸며 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명의 목격자 중에서 이 가해자하고 가장 늦게까지 동행했던 승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사토루를 구타하고 우에노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었다고 해요. 승객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방금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심각한 짓인 줄 아냐. 혹시 나중에 일이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이케부쿠로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도리어 크게 화를 내면서 다른 칸으로 옮겨 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해당 진술을 했던 승객 이외에도 지하철 내에 다수의 사람이 남성을 목격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가해자는 니포리역에서 포착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춥니다. 이후에 그가 정확히 어느 역에서 하차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케부쿠로역 안에는 사건 당시에 제작했던 범인의 몽타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신이 피해자를 구타했다고 자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범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은 사건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사건에 감춰졌던 비밀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토루가 사망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사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7년 5월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장 하나를 접수합니다. 고소 상대는 사토루가 맨 처음에 입원 절차를 밟았던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 병원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자, 그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해당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찰과 수술 등의 시기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그저 원통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자, 이 사토루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에 병원의 서투르고 무심한 대처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진행했던 거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4월 11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에 사토루는 승강장에서 1차 경련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곧 의식을 회복했었습니다. 먼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몇 가지 사전 질문에 대답을 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굉장히 착실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그 자신을 가해했던 그 남성에게는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을 했던 걸로 봐서는 조금 기억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었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전 12시 20분 병원으로 옮겨진 사토루는 CT와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가 좀 1시간 정도 좀 길게 이어졌고요. 검사를 해본 결과 사토루는 후두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그에게 지혈제와 내압을 낮춰주는 약을 투여하는 정도의 처방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2시 30분경에 사토루의 부모님이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담당 의사가 자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사를 직접 깨웠대요. 하지만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뇌출혈이 멈췄으니까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그냥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도착한 시점부터 조금 사토루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진찰이나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모가 계속 옆에서 지켰는데 아예 의식도 제대로 못 차리고 일어나 있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어지러움증을 호소를 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그냥 괜찮다, 술을 먹어서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요. 오전 4시 40분이 돼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토루가 다리를 심하게 떨면서 2차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굉장히 놀랐죠. 의사를 불렀어요. 근데 의사가 이때 사토루의 좌측 동공을 딱 진찰을 하더니 빨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내요. 방금 전까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그리고 겨우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전 6시 20분에 사토루를 옮길 구급차가 도착은 했지만 사토루의 호흡이 멈춰요. 그리고 이 호흡을 겨우 회복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오전 7시 20분에 응급조치를 받은 사토루는 도쿄여자대학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까지 함께 동행했었던 담당 의사는 그의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0분 뒤인 오전 7시 30분에 또다시 뇌에서 출혈이 발생했고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사토루가 병원을 옮긴 지 약 5일 만인 4월 16일 새벽에 사망하게 된 거죠.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사토루는 이 가해자하고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을 거예요.
보검이가 밝혀낸 사망 원인 또한 전두부의 골절로 인한 후두부의 출혈이었죠. 만약에 병원 측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찰을 하기만 했었다면, 그리고 사토루가 호소했었던 어지럼증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면 과연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사토루의 부친은 이미 병원 측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도 수차례나 해당 병원과 접촉해서 진실을 밝혀줄 걸 요구했었지만 병원 측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아들의 진찰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자 결국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고소를 취하해라 하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었대요. 약 반년 동안. 그리고 이 고소 진행과는 별개로 이 사토루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었던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후였어요. 그러니까 1996년 6월 정도였는데 이 사토루의 아버지가 키타센주역 근처에서 아들을 구타했었던 가해자의 몽타주와 흡사한 얼굴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남성은 간이 도박장으로 향했고요. 사토루의 아버지는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얼굴을 살펴봐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던 도중에 오른쪽 눈가에 3개의 상처가 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범인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박장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계속해서 이 남성을 쫓던 도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당시의 법원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지만 2002년 7월 사토루의 부친이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한 결과 사건의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게 됐고요. 7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다행스러운 건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2003년 3월에 극적으로 공소시효의 연장이 통과된 거죠. 또한 사토루의 부친은 2006년 다른 범죄 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범죄 피해자 가족 혹은 유족들의 모임으로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활동과 더불어 범인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위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시청 측에서는 이후로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토루의 부친은 더 이상 경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멈춰달라고 선언했고요. 언론을 통해 범인에게 자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된 코바야시 사토루. 그와 그의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행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가던 이 부자에게 찾아온 비극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무리 천사같이 착하게 살아왔고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의 미움을 사거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가진 특성 중 가장 잔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도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케부쿠로역 묻지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선량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